당을 소환 안 했다면 계속 출직제 대상 이번 정권이 된 수 넘는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엎드려 절반 털 밟는 것이 사과입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예, 저희가 뽑은 6위와 8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주제에서 만나보셨던 장관 후보자 문제도 여당에겐 골칫거리인데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030 청년들을 초청해서 쓴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착신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바로 제 옆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림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을 치르고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시간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사과만 했어도 이번 서울시장의 결과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엎드려 절반을 밟는 것이 사과입니까?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자녀분들을 통해서 2030 민심을 들으시던데요. 의원님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접한 다음에 야당보다 더 센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김경진 의원님. 실명을 다 얘기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 설치 전에 책임지고 사과만 했어도 서울시장 결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더니 문자폭탄의 의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청년들이기만 합니다만 불만이 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얘기가 가장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저도 정말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 평범한 상식이 3년 내내 민주당에 의해서 부정당해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라고 매도당해 왔잖아요. 아니, 당장에 저부터.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태 국민들을 자기 지지층을 속인 거거든요. 여전히 그 미몽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거든요, 보면. 예. 제발 평균적인 상식이 무엇인지,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좀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태까지 국민들을 속여오고 우겨왔던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분들은 좀 반성하고 생각하시고 보편적인 상식을 좀 갖추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더해서 청년층이 더 이런 분도 공정과 정의, 내로남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이 청년들도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예. 50대도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했고 60대도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했고 다만 오늘 그 20대 청년들의 자리에서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을 따름인데 예.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인 상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누구나 다 강남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예. 애들 무슨 허위 인턴 이런 거 만들어줘서 포마시 씨앗하고 이런 서류 만들어서 학교 자료를 내는 게 다 그냥 보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는데.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김어준 씨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다 속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여왔던 그 프레임에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다 반응을 해서 그게 상당수는 옳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도현 위원님도 그랬을 거고 다들 도대체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무엇이냐, 아하. 내가 알고 있었던 정의가 무엇이냐, 한 3년 가까이를 머릿속에서 스스로도 중심을 못 갖추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드디어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숨 한번 돌리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일부 20대 청년들은요, 최근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도 하나 나온 게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다. 경력 2년 미만 작가는 오전 6시에 출근해도 급여가 주 50만 원 내외. 이분은 이 원고를 읽기만 해도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데 이들에게 이게 한 달치 월급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정치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촛불 집회 대상 이번 정권이 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0대 청년들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심 발언 느렸습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네. 글쎄요. 김어준 씨는 성역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김어준 씨가 어떤 본인 방송에서 반응을 내놓을지도 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 집회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거는 꽤, 글쎄요. 민주당 입장, 초선 의원 말고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꽤 충격적인 말은 아닙니까? 우선 우리 김 의원님이 그 상식에 대해서 정말 그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김어준 씨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그 상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선 교통방송이라는 그 서울시에 출연을 받아서 만든 그 재단이 있는데, 여기가 과연 그 교통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특히 그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여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면서 편향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분들, 작가라든지 PD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 보상을 받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업이 혹시 광고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그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이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데 그걸 갖고 협찬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도 교통방송도 또 민주당도 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 분노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 집회 대상이었을 거다.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그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는 촛불 정도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야. 더 큰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집권층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의원님, 이도원 의원님 대단히 준엄하게 비판을 하셔서요. 좀 구체적인 얘기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글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후 본인 SNS에 사과하는 듯한 말을 올려서 왜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방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조국 전 장관 무고하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양분화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분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겨레 편집인의 칼럼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망한 촛불 세력과 젊은이들에게 조국 전 장관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실렸는데, 한겨레는 진보 매체로 분류되니만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책임론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불거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번 정도 사과했다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한한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조 전 장관의 사과는 반쪽짜리 사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법정에서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혐의, 표창장 위조나 허위 인턴 작성에 대해서 그 당시 관행이라 생각하고 너무 소홀하게 여겼다. 이 부분 잘못하고 반성한다고 사과를 한다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게 느껴질 텐데, 아직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모두 우리는 위조한 적도 없고 인턴을 허위로 한 적도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 사과하는 것이냐. 이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사과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와서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오늘의 사과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동정론을 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 보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이다. 라는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갔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소환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정무적 판단, 책임도 지겠다. 회초리 더 맞겠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역시 본질, 사과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지 김관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본인의 가족도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영과 무관하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한한 어떤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좀 더 공식적인 어떤 장면을 통해서 사과를 다시 한번 하면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더 커지고 SNS 말고요. 그렇죠. 진정성이 좀 더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이 20대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민심의 어떤 수렴이라는 정당의 기능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지지도의 흐름을 떠나서 정당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입법화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많이 늦어지고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송영길 체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느냐가 지금부터의 어떤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은 조금 더 사과하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20대를 불러서 저는 순서를 들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제와 어제 조사된 여론조사, 정당의 지지도와 정당의 비호감도. 근데 민주당이 정당의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지도에 비해서 높다.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여론조사 트렌드 중 하나가 비호감도 조사를 같이 한다는 것인데요. 잘못 해석하면 비호감도가 높다고 무조건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지지율과 비호감도를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호감도가 더 높으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감도 높은 후보, 호감도 높은 정당은 당연히 안티, 비호감도도 집중적으로 견제력이 발휘되어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정당이나 후보가 받는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다?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0.5% 차이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9%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이건 참 위기 신호인 게 보통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투표의 가장 큰 동기는 지지보다는 분노라고들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호감도가 유독 더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위반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청년층이 분노하는 정확한 핵심을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이 청년 현금 지원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취약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들 하나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된다. 세계여행비 1,000만 원, 군 제대 시 3,000만 원,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통장. 돈 준다는데 누가 시켰습니까마는 이돈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서 20대 청년들이 민주당 가서 쓴소리했던 부분에 정확히 가려운데 긁어주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청년 지원금 처음에 한 10만 원 정도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해도 되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그렇게 걱정하고 했는데 이제 단위가 뛰어가지고 1,000만 원,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뛰었네요.
야당에서 뭐 포퓰리즘이라고 깜짝 놀라는 것도 뭐 그 놀랄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다 일리는 있어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은 대학에 진학한 그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정책적 예산적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자. 그런 이재명 그 지사의 뭐 얘기도 그 합리적인 면이 있고 군대 갔다 온 데 대한 어떤 그 우리 사회적 어떤 그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아마 분명히 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세균 그 총리의 그 1억 씨앗 자금도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은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금융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이런 투자나 이런 데 관심 갖는 거는 굉장히 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예산으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이런 공약을 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허경영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허경영 씨가 내는 공약을 굉장히 터무니없고 실현성 없다고 비판을 하지만 허경영 씨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돈을 만들겠다는 대안까지 같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극악한 거 말고는 다 벌금으로 해서 그거를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재원을 만드는데 지금 세 분은 그 재원을 제시를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는 또 허경영보다 못한 것 아니야? 이런 부분 비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 분이 내는 공약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공약이 보면은 거의 돈을 쓰는 거예요. 예. 아니 돈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1,000만 원, 3,000만 원 1억씩 나눠주면 좋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은 누가 벌죠? 우린 기업에서 버는 거예요. 기업이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서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건데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내는 정책들이 과연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정책들입니까? 무슨 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소득, 최저임금이요?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그 중대재해법, 뭐 상법, 이런 게 오히려 기업이 활동을 더 하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2030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런 정책을 내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럼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그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영상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성 포퓰리즘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전한 보수 정당이 허경영 당을 그렇게 닮아가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퍼주기 경쟁을 해가지고는 저 사람들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 지도부의 그런 방침에 반발을 했습니다. 허경영 씨 정책이라고 비판까지 나왔는데 모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이 포퓰리스트에 놀아날 정도라면 그 공중부양하시는 그분 옛날에 대통령 계셨어야 됩니다. 아까 이대원 의원님은 허경영 대표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근데 또 이걸 두고도 일부 언론이 이재명 지사 발언을 맥락 없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김어준 씨의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현금 지원 경쟁이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좀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일단 허경영 씨 얘기를 가지고 본다면 그분 말씀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어떤 정책들도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 지원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일단 금액이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의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보수 쪽 정당에서는 저런 정책이 전혀 없었냐? 그럼 보수 쪽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저런 유사한 정책 방향성이 전혀 없었냐? 딱히 그렇다고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안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한 38% 정도 됐었는데 지금 4년새 사이에 10%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도 저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대통령 후보들이 뭔가 국부를 근본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데 본인의 에너지나 국가 어떤 지도 방향을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써서 내가 이렇게 지출하겠다 이런 유형의 정책보다도
그래서 가령 소재 부품이라든지 백신 만드는 현장에서 뭔가 좀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예.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시는 후보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기본소득 공약했을 때 1인당 월 7만 원씩 이제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50조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소득 실험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재분배 정책을 하면 이게 다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 분의 어떤 공통점은 다 청년들에게 가 있어요. 예. 우리가 왜 그럼 노인복지하고 왜 육아 지원하고 합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그게 사실은 출산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재분배 정책이거든요. 예. 지금의 고통의 최대 세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재분배 정책해서 뭔가 자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여당의 초선 의원들 얘기와 이 청년들의 현금 지원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